YTN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생생경제 전해드리고 있는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동지입니다. 팥죽 생각나시죠? 사실 이 어둠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 옛사람들은 태양이 부활하는 날로 여겼다고 합니다. 한 해의 시작, 그래서 작은 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 경제를 보면 연일 어두운 소식, 캄캄한 터널 같은 이 동지 같은 날들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은 위태롭고 주머니는 닫히고 기업은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동지에서 태양이 부활하는 날을 생각한 선조들의 지혜처럼 지금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3시 30분 첫 번째 생생 인터뷰에서는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의 IT 업계 이야기 들어봅니다. 관련 연구보고서 작성한 LG경제연구원 남효정 박사 연결합니다. 4시 20분 두 번째 생생 인터뷰에서는 국내 최고 높이의 초고층 빌딩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지금 방금 상량식이 열렸는데요. 123층으로 올라가는 대들보만큼 안전과 또 국민의 생각들, 그 기대들도 올라갔을까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안전대책회의 내용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안영준 교수 연결해서 물어봅니다. 생생한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YTN 생생경제, 생생하게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알아봅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진행자가 바뀌었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전체적인 하락세로 흐르다가 마지막에 네. 반등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마감 시황 설명해 주시죠. 네네, 맞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난 날이었는데요. 이게 그 자연스러운 현상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인위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일단 마감 지수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죠. 네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아침에는 상승 시작을 했습니다만 10시 반 정도께는 약 1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딱 점심을 먹고 나서인 12시 정도부터라고 할까요? 증권인들은 점심을 좀 일찍 먹는데요. 네.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마감 지수는 11.37포인트, 0.57%가 상승한 1992.56포인트로 마감되면서 2000선에 바싹 다가서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마감장을 2000을 넘겨서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코스닥 증시는 반면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연속 상승에 성공하던 코스닥 증시가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네네. 전일 대비 5.23포인트, 0.78%가 하락하면서 663.42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이 매수를 해주었는데요. 오늘 상승의 그 키가 바로 이 기관의 매수세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점심을 먹고 나서 증권인들은 좀 일찍 점심을 먹어서 12시 정도면 장을 다시 시작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언급을 드렸는데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12시부터 증시가 상승했는데 연기금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했는데 오늘 상승이 좀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거래소에서 오른 종목은 356종목 그리고 내린 종목은 462종목입니다. 그러니까 100여 종목 정도가 더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11포인트가 장이 올랐거든요. 네네.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오늘 시가총액 1위부터 12위까지가 모두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 상위 50종목 중에서 내린 종목은 단 13종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 매수, 그중에서도 연기금의 매수가 점심시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집중되면서 지수를 상승시키고 상위 종목들을 올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연기금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연기금은 지금 한국 거래소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금을 집행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오늘 꼭 그렇게 해야 됐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드는데요. 어찌되었건 오늘의 흐름으로 봐서는 올해 연말의 마감 종가가 2,000포인트 이상으로 끝날 확률은 상당히 커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관 매수가 늘어나고요. 점심 밥심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심 이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증시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 네. 뭐 기댈 곳이 없는 연말 증시다. 이런 기사가 오늘 탑으로 떠 있고요. 상승 네. 모멘텀도 없다 이런데 결국 네. 기관 매수의 힘에 의지해야 되는 시장 상황인가요? 근데 이제 자산별로 따져보면 한국 주식시장이 비싸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뭐 다른 자산, 우리가 일반적인 자산이라고 하면 현금성 자산인 채권 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인 주식 자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의 그 기업들 이 주식 상장되어 있는 장부 가치 정도를 따져보면 대략 한 1,900 내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수준으로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싼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댈 곳이 없다라는 전망은 이것이죠. 조금 있다가 30분부터 검토하게 될 이제 중국 기업들이 아주 파죽지세로 한국을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보고 또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수출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을 보면 2016년도에 사실 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기업들의 본질적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여타 자산들에 비교해보면 주식 자산이 비싸냐? 이 부분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는 네. 기업이 어떠한가 하는 기업 산업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네네. 또 하나는 유통시장 분위기는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적인 2016년도의 전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밝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유동성 시장이 있는 유통시장인 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돌아가는 흐름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그렇게 가격이 비싼 상황은 또 아니다라고 이중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신용평가의 호재도 얘기하고 있고 또 뭐 세계은행은 경고하고 있고 외국인 매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네. 주식시장은 그렇게 크게 당장 체감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도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 네. 때문이겠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뭐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2000년 IMF 이후에 한국의 자산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개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개인들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로 돈이 이전한 그런 상황들이 2000년 IMF 이후의 상황들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들어보셨을 건데요. 기업들의 유보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것은 기업들은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네네.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이 체력이 그동안 한 10몇 년간 좋아졌던 것에 비해서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냉정했다라는 것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경기를 체감으로 느끼는 것과 주식시장을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도 꼭 인지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배경까지 아주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광주 대구 88 고속도로 개통식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뒤이어서 경제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기술은 이제 각종 특수 교량과 길이 1km 이상의 장대 터널까지 만들어내는 고난이도 토목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진 세계적인 ICT 기술과 융합해서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결제되고 차량과 도로가 정보를 주고받는 미래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도로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출범으로 열린 막대한 규모의 해외 인프라 시장을 이와 같이 앞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큰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VIP 머니투데이 벤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앵커가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 이제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ICT를 활용한 스마트 도로다.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의미들, 또 동서 화합의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네요. 이 뉴스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88 올림픽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게 84년입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왕복 2차선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도 31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 공사 이런 거를 마치고 이제 새롭게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로 이렇게 이름도 바꿨죠. 예. 그래서 이게 개통이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의 축사와 함께 개통이 되는 건데요. 일단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은 2008년 11월부터 이제 담양 성산 구간에 총 사업비 2조 1,00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4차로로 늘리는 확장 공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전 구간에 이제 콘크리트 방호벽 형태의 중앙 분리대가 설치됐고, 네. 그래서 이제 직선화하는 그런 구간들이 늘어나면서 운행 거리가 182km에서 172km로 줄었고 제한 속도도 이제 80km라서 이게 고속도로냐 이런 말도 많았었는데, 네, 그렇죠. 100km로 높아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속이죠. 그리고 이제 네. 운행 시간도 2시간 12분에서 30분가량 단축된 것으로 보이고요. 광주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해인사라든지 지리산, 덕유산 같은 뭐 유명 관광지라든지 산업단지가 더 활기를 띠고 영호남 자치단체 간 기관 교류 같은 것들이 또 활발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여러 좋은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 축사도 있었는데 기자님께서는 혹시 이 88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한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자주 다녀봤는데요. 정말 목숨 걸고 이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느낌이 아주 서늘했는데 이제 적어도 사람들의 생명만큼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 참 반길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반길 일 말고 좀 안 좋은 뉴스도 있네요. 한 가구당 빚이 6천만 원이 넘어간다. 어제부터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세부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빚 규모에 대한 것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빚의 속도 이런 것들, 그 어느 연령대가 또 위험한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네.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보고서가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빌리는 돈은 많은데 소득은 또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가계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고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를 한계 가구라고 하는데 그렇죠. 5, 60대 한계 가구가 전체의 42%를 넘는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70대까지 연령층을 확대해 보면 전체 한계 가구의 절반인 75만 가구가 노령층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금융 부채가 있는 60대 이상 고령 가구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서 이분들이 좀 위험하다 이런 거고요. 또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곧 이제 은퇴를 시작하고 뭐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60대 이상 이분들이 편입될 경우에 고령층이 점점 더 이제 부채 규모가 늘어나면서 빚의 사각지대 뭐 이런 부분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사실 이 뉴스를 보면 이제 집 한 채에 뭐 본인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낸 대출금 또 집을 담보로 해서 자녀들의 또 새로운 출발을 도와주죠. 부동산에 참 해법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엮여 있는 상황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집 빚 증가 속도에 대한 해법 모색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좀 이 추상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이제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한계가구로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기존에 나왔던 해법 중에 하나인데 집을 담보로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는 주택연금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고령층이 이제 은퇴 연령이 대략 65세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것이 제공돼야 된다. 이런 것을 하는 해법으로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전 연령대에 걸쳐 가지고 이제 집단 대출이라고 이제 아파트 입주 전후에 빌리는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속도 조절 이게 이제 월 평균 3조에서 4조 원씩 꾸준히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속도를 늦춤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좀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좀 어려운 숙제이죠. 과제이죠. 부동산 시장도 지금 좀 어두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또 가처분 소득 자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또 해결
해결하기 더 어려운 이중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자, 뭐 여러 가지 이 가게도 어려운데 기업들도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어려울수록 성장 동력을 찾아라. 이제 이런 예. 게 벌써 공식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려운데 삼성이 좀 그런 성향을 보여주었죠, 이번에. 예, 어제 삼성이 그 새롭게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 새 성장 노력을 찾는다 이런 것을 공식화했는데 네. 삼성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이후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IT 기업의 최고 수준의 IT 기업이다 이렇게 자리매김한 건 분명한데 새로운 먹거리로 택한 분야는 이제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 의약품 세계 시장이 지난해 1,800억 달러 규모인데 삼성 뭐 주력 메모리 반도체의 2배가 넘고 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이 구체적으로 내놓은 해법은 바이오 복제약 개발업체 바이오 에피스와 위탁 생산업체 바이오 로직스를 키우겠다. 이런 건데 또 구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로직스는 국내 증시에 상장하고 바이오 에피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투자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래가지고 의약을 넘어가지고 의료기기 등의 이런 헬스 산업 전반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건데 삼성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동차 분야 재도전에 의해서 바이오 분야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것을 이제 분명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방금 전에도 저희가 대통령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예. 박근혜 대통령이 기공식에 참석했어요. 예. 이게 의미 부여가 또 나름 재계에서는 되고 있죠. 예,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바이오 로직스 기공식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축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해당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에 이제 세계 3위 규모의 지금 바이오 의약품 생산 규모라고 하는데 이 공장이 완성이 되면은 이 세계 1위로 올라선다고 합니다. 이제 기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유럽 중심의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삼성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으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삼성에서는 상당히 나름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포함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창조혁신 경제혁신센터들이 두세 곳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삼성 부회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내부적으로는 병상에 이제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서 뭐 그룹의 얼굴을 대표한다 이런 것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과의 뭐 이 함께 하는 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네네. 공식화된다. 이제 이 삼성의 뭐 후계 구도 같은 것들이 이견 없이 불확실성이 좀 해결됐다.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된다 이런 건데 과거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딸들도 되게 아끼고 공식성상에서 네네. 많이 대동하고 다녔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뭐 논란 같은 것 없이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뭐 이제 지배 구조라든지 뭐 신사업이라든 것이 이런 것이 꾸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요. 바이오 분야에 대한 이제 경제계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소개해 주시죠.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한 좀 처우가 개선됐네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30만 원 미만 소액이라도 이제 90일 이상, 3달 이상 장기 연체하면은 신용 등급이 8, 9등급까지 하락하면 사실 뭐 대출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3년간 등급 회복이 제한돼 왔습니다. 그러나 네. 오늘부터 이제 30만 원 미만 장기 연체자가 1년간 추가로 연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연체 이전의 신용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30만 원 미만 소액 장기 연체자 3만 7천 명 가운데 1만 9천 명 정도는 신용 등급 상승으로 뭐 이자가 좀 떨어지고 뭐 은행문이 좀 넓혀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금감원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VIP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라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메리 크리스마스. 전지현이에요. 12월에 산타 되는 법. 하나, 파리바게트를 찾는다. 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셋, 케이크를 준비한다. 해피포인트로 10%, 통신사 멤버십으로 또 10%, 21일부터 5일간 케이크 최대 20% 중복 혜택 받으세요. 파리바게트. 네, 요목조목 금융 그리고 경제 뉴스 간추린 생생경제 1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G2 가운데 하나인 중국, 뭐 이제는 명실공히 강대국입니다.
IT 기술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앞서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요. 어느새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뭐 몇 년 전부터 인재며 기업 또 M&A까지 아주 IT 분야에 힘을 쓰고 있는 중국. 이제 안심할 수 없다를 넘어서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해야 될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생생경제 함께 하시는 분들 연말 회식 많으시죠? 선물 드립니다.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 보내드립니다. 자,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휴대전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모바일 앱 예스 다운받으시면 자유롭게 또 무료로 사연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2부 이어집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 3시 30분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어떤 생각 떠오르십니까? 저렴한, 뭐 아직은 우리한테 비교가 안 되는, 조악한 이런 생각들 떠오르셨을 텐데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는 그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샤오미, 화웨이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리바바. 더 이상 한국이 중국을 비교해서 IT 강국이라고 부를 수 없게끔 중국은 시장의 강자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IT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이 점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중국의 IT 기업 성장세를 이해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연구 논문을 쓰신 분인데요. 남효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남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중국 IT 기업 과거에는 대륙의 실수라는 말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만큼 관심 바뀌었지만 이제는 대륙의 혁신 그리고 실력에서도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IT 업계 중국의 현 위치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대륙의 실수 이런 식으로 저평가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국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뚜렷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유명한 IT 업체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IT 전체 세계 시장 또는 업계에서 중국이 이제 꽤 올라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실제로 시장 조사 데이터를 따라 봐도요. 네. 올해 3분기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삼성과 애플 뒤은 3, 4, 5위를 모두 다 중국 업체가 점유를 했는데요. 네네. 3위는 화웨이, 4위는 레노버, 5위는 샤오미까지 해서 대거 포진을 이뤘습니다. 예. 중국 내에서도 이런 IT 업체가 단연 해외 브랜드보다 더 앞서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애플이나 삼성이 강세인가요? 중국 시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당연히 로컬 브랜드, 중국 브랜드가 점유를 하고 있고요. 네. 1, 2위는 앞서 말한 샤오미, 화웨이가 거의 한 3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탑 10에서도 애플과 삼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로컬 브랜드입니다. 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LG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요즘 보면 물불 안 가린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고요. 저가 하드웨어 업체로의 이미지조차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미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에서 선물로도 많이 뿌렸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이미지나 이런 인식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국 IT 기업이 단순히 일단 과거에서는 저가 경쟁력만 있다고 판단됐었는데 현재는 제품 경쟁력, 즉 한마디로 품질에서 디자인까지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온 품질 경쟁력까지 갖췄다. 자, 이 IT 기업 성장세 그냥 큰 건 아닐 것 같고요. 정부가 배경이 되어 있을 것 같고 또 중국 내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성장의 배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선 스마트폰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 3, 4년 전에 중국에서 3 시장이 열리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시기에서는 약 하나로 한 18만 원 정도 이제 보급폰 시장을 기반으로 내수 시장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현재 화웨이 등 같은 기업들이 기술력을 다지고 올라오면서 지금은 제품 기술력 모두를 다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 중앙보다는 지방 정부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이 과학기술 회사로 선정이 된다면 연구 보조비 같은 거를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한 배경 하에서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선전 같은 이런 지역은 지방 정부에서도 연구 보조비 같은 그런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네요. 예, 적극적 지원 속에서도 기업들 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좀 달리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이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기존의 ICT 대기업들이나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IT 기업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중국 IT 기업 말씀하신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동력으로서 뭐 지방 정부의 지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기존의 ICT 대기업들 뭐 애플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까지 구글이라던가요. 어떤 뭐 전략적 제휴라던가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크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자사 내부적으로도 뭐 다양한 화웨이 같은 기업들은 뭐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 연구개발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샤오미 같은 실제 IT 기업들도 엔젤 투자로 나서가지고 다양한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서로 간의 협업을 끈끈이 통해서 제품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문제는 이런 질문들과 또 박사님의 연구 얘기를 듣는 이유는 이제 어떤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걱정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게 계속 저가 정책과 이제 품질도 어느 정도 향상됐다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의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ICT 업체들이 앞으로 대중국 전략을 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혹은 정부의 지원 같은 걸까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우선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예, 제가 좀 포괄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예. 뭐 제품에 있어서 당연히 혁신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요. 일단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중국 기업처럼 조금 유동적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할 거고요. 그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부의 그런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환경 지원은 뭐 중국만큼 또 우리도 열심히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사가 이렇게 대중들에게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IT 기술, 뭐 중국 스마트폰 기술 1.5년밖에 안 남았다. 격차.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협적인 이제 뉴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저가 경쟁력만이 중국의 경쟁력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도 좋아졌다. 뭐 지방 차원의 지원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어떤 맥락적인 부분에서 박사님이 판단하시는 중국 IT 업계가 우리의 턱 밑까지 올라오게 된 근본적인 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어떤 맥락, 어떤 걸까요? 중국 IT 기업들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아직 중국이 성장 단계에 있어서 중국 기업가들의 그런 창업 정신, 도전 정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그리고 혁신을 추구하고 있고 계속해서 도전을 나갈 수 있는 그 환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설립 이후에서도 기업들 간의 협업, 뭐 다양한 방식의 투자, 진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삼성이나 LG도 과거에 패스트 팔로우였지 않습니까? 재빠르게 해외의 어떤 탑 기술에 도전하고 따라 붙은 다음에는 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이유로 시장을 장악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중국은 그 전략뿐만 아니라 뭐 든든한 기초 실력도 있지 않나요? 사실 뭐 기본 기초 과학 같은 것들도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 주도적으로 해서 주요 산업들을 선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소프트웨어나 뭐 콘텐츠의 승부수를 띄워서 대안을 찾아야 할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 중국의 IT 업계 성장에 대한 우리의 대안 좀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뭐 기존의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뭐 콘텐츠 쪽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래도 중국 기업보다 저희가 한국 기업이 아직까지 비교 우위가 있는 시장 내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빨리 도망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근본적인 해결도 좋지만 기존의 네. 강점을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 앞서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중국도 물론 무조건 적대시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 비교 우위 전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G경제연구원 남효정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YTN 생생경제와 함께하시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가기 위한 친절한 동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그날의 발빠른 경제 이슈에서부터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정보, 경제주치의, 장바구니까지 경제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YTN 생생경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 경기 FM 94.5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서는 인터뷰 전문 보기와 무료로 사연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하는 경제 이야기. YTN 생생경제. 다양한 자동차 뉴스 모아 정확하게 전하는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자, 자동차로 푸는 경제,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늘 제가 이렇게 밖에서 뵙는데 오늘은 스튜디오 안에서 뵙습니다. 낯섭니다. 예, 네. 이 가장 인기 있는 이라는 말은 입에 발린 칭찬은 아니고요. 네네. 진짜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그렇습니까? 아십니까? 네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의연하게 대처를 하시는군요. 네. 저의 인기는 제가 스스로 늘 항상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실제로 이 대한민국 라디오 청취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차 안에서 듣고 있고요. 그렇죠.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권영주 기자님의 이 이야기 코너 아주 재밌을 텐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자동차 보험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야기부터 알려주시죠. 보험료를 왜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차인데 다를까? 네.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궁금한데 정말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운전자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것들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거 외에 네. 근데 자동차는 이를테면 저 사람 차나 내 차나 똑같은 준중형 차인데 왜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거지? 운전하는 기간이 똑같고 운전을 하는 시간도 비슷하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차이가 있는 걸까? 네네. 그게 이제 바로 자동차의 손상성과 수리성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회사가 같은 준중형 차라고 해서 동일한 보험료, 자차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사고 났을 때 보상비를 지급을 해주는 주체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리비를 최소한 적게 지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자동차가 동일하게 충돌을 했는데 어떤 차는 많이 부서지고 어떤 차는 적게 부서지고 많이 부서진 차는 고치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네. 적게 부서진 차는 고치는데 돈 적게 들어가고 네. 여기에서 따라서 이제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는 차는 보험료 더 내라 이런 거고요. 돈 적게 들어간 차는 조금 적게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수리하기 좋은 것, 사고 났을 때 덜 부서지는 것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런 그렇죠. 말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그 보험업계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네. 요율 차등화 제도.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게 모델별 요율 차등화 제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부서지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손상성을 평가를 합니다. 네. 어떤 차는 100만 원 들었다. 어떤 차는 90만 원 들었다. 어떤 차는 80만 원 들었다. 네. 그렇게 가지고 등급을 매겨요. 네네. 그 등급을 매기는 게 1등급부터 26등급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매깁니다. 네. 그러면 26등급에 오르면 이거는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차입니다. 예, 등급이 26 낮아질수록 올라가는 거죠. 예. 우리는 보통 우리가 저 한우 때문에 1등급. 보통 1등급 이렇게 따지는데 네. 등급이 높으면 좋은 거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26등급이면 가장 덜 부서지는 차. 쉽게 말하면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걸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네. 우리가 올해 시험을 해봤더니 어떤 차는
이 차는 왜 등급이 떨어졌지? 차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한번 충돌해봤더니 뭐 예전에는 12등급이었는데 다시 해보니까 이건 너무 많이 부서지는데 그러면 등급을 조정을 해요. 네네. 그래서 최대 2등급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차라도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를 이제 올해 한 거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손해보험협회가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가서 이제 보험 가입자들이 그럼 나는 내 차는 어느 정도가 떨어지고 올라갔을까? 네. 그거를 이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언뜻 들어보면 이 등급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치밀할까라는 의문도 많이들 가지실 것 같아요. 이제 단순하게 손상성과 수익성만으로 평가를 하면 네. 이게 조금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다 뭘 넣냐면 우리가 심도지수라고 하는 걸 넣는 겁니다. 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예. 자, 심도지수는 뭐냐면 충돌하고 또 부품의 공급 가격 또 얼마나 수급이 쉬운가 네, 이런 부품을 부분 구하기 쉬운가.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고칠 때 사람이 고치니까 공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 공임도 좀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도장도 우리가 페인트칠 하니까 이것도 얼마나 쉬운가 이런 것도 다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심도 지수를 모델별 충돌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있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럼 대체 심도 지수가 뭐냐? 네, 심도 지수. 뭡니까? 이게요. 뭡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연령대의 20대가 네. A라는 차를 사가지고 운행할 때 사고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같은 준중형 차라도 어떤 차가 유난히 사고율이 높은 차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그렇죠. 조사가 통계적으로. 있나요? 신기하네요. 그 네.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 소비 연령층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네. 주 연령 소비층에 따라 다른 것은 이제 그 개인에게 이제 보험료가 반영을 하면 되는데 네. 유독 사고가 많이 나는 부위와 많이 나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심도지수라 그래가지고 네. 이 차는 사고가 많이 나네. 그럼 거기다가 또 보험료를 조금 더 높게 매깁니다. 예. 좀 사후적인 결정으로 보여요. 그렇죠. 통계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심도지수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네. 또 빈도지수 이런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지수라는 말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산출되는 보험료. 그렇다면은 과연 충돌했을 때 얼마나 부서지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이 시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보통 15km로 합니다. 네. 저속이죠. 네네. 왜냐하면 세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보험사들이 가만히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리비가 지출되는 게 바로 저속 충돌 사고더라. 도심에서 이제 범퍼 그렇죠. 또 범퍼에서 범퍼 나는 사고. 접촉 사고 나가지고 네네. 범퍼 고치고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제 그것만 딱 시험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15km로 충돌을 딱 시킨 다음에 어디가 떨어져 나가고 어디가 부서지고 자 이거 고치는데 돈 어떤 차 얼마 들어가고 이걸 다 따지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 15km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그 이상을 하는 거는 통계에서 네. 쉽게 말하면 15km의 저속 충돌이 가장 많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25km도 있을 거고 35km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15km의 속도에서 가장 많은 접촉사고가 일어나더라. 자, 이건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 네. 보험 얘기가 아닌데요. 자, 지금 방송 들으시는 운전 중인 애청자분들, 네, 속도계가 15km시다. 무조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15km를 가정이 아니라 15km를 이제 설정해서 충돌 시험을 하고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수입차 보험료 인상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데 손상성이라든지 지금 말한 지수에서는 뭐 다르지 않겠지만 결국은 수입차는 아주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손상성은 동일할 수가 있으나 수리성이 안 좋은 거죠. 네. 그럼 이제 수리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부품값입니다. 맞습니다. 네. 외제차 부품값 그렇죠. 뉴스에도 단골메뉴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일 고급차의 범퍼를 바꿔다는 거하고 국산 중형차의 범퍼를 다 바꿔다는 거하고 무슨 기술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범퍼 값의 차이가 엄청나요. 범퍼 가격 자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입차의 수리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수입차 타는 사람한테 보험료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보험업계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보험업계가 이 수입차만 또 지나치게 보험료를 높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수입차 보험 가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운다. 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보험료는 높이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국산차 타시는 분들은 왜 우리가 저 비싼 수입차 보험료까지 맞습니다. 챙겨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뭐 많은 분들 주변에 고급 수입차 지나가시면 아주 조심조심 피해 가실 텐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정부가 외제차 등 고가차를 겨냥해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네. 근데 일부 저가차 소유주들이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통계만 가지고 자기차 손해담보 즉 자차 보험료를 계산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적거나 단종된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고가차 관련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수입차 40종, 국산차 21종의 자차 보험료가 내년에 적게는 3%, 많게는 15%까지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개별 차종을 좀 살펴보니까 고가차뿐만이 아니고 다수의 국산 중저가차도 포함되어 있더라. 네. 수입 통계만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다 보니까 아무 죄 없는 그 다수의 국산 중저가 차가 보험료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버린 거죠. 예, 이 질문의 흐름에 좀 제가 끼어들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자동차 보험료 산정의 이야기가 너무 보험사 입장 기준이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 평가와 보험료 등급 자체를 보험사가 매겨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정해주는 대로 그렇죠.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이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사가 아닌 뭐 자동차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든가 소비자가 참여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보험업계가 자치들이 충돌 시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자차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할 게 없어요. 차를 아껴 타고 오래 타시는 분들도 사실상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게 참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저가 차 정도 수리비가 높다. 네. 근데 언뜻 보면 저기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 차 값들이 싸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왜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한 20년 오래된 차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참 보유하고 싶어서 갖고 있다. 예. 이렇다 하시는 분들 그거 아무리 20년 됐다고 그래도 클래식화 됐다 그래도 중고 시장 가면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를 과연 100만 원 이상을 낸다고 한다면 재산 가치가 100만 원이 안 되는데 보험료는 그 이상을 내야 된다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큰 그렇죠. 상황이 되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걸 고치지 않고 그냥 돈을 주고 100만 원을 주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래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그 재산 가치보다는 나와 인생을 같이 한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아예 재산으로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성우 배한성 선생님도 이제 클래식카 매니아이시고요. 그렇죠. 네. 제 결혼식 때 주로 해봤던 선생님이죠. 아, 그러시군요. 이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다 연결돼 있네요. 뭐 거미줄처럼 연결 있어요. 거미줄처럼. 예. 참 뭐 여러 가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현재 보험 업계 그리고 보험 제도의 현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사가 드는데 뭐 보험사들도 자기 입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사도 이런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건당 수리비를 토대로 보험료 할증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단종된 차 그리고 일부 수입차로 분류되는 소형차 보험료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 네. 그런데 이제 소유자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종차를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자차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건 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사가 책정하는 차의 가치 즉 재산적 측면은 떨어지는데 보험료를 높인다는 게 이제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뭐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차츰 해보게 되는 거죠. 예, 보험이라는 것은 뭐 일어날 일에 대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보험사의 어떤 산술적 계산, 통계적 계산에만 치우쳐져 있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거죠. 예.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아, 그러세요? 예. 역시 인기 코너답게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달리는 경제학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였습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누구나 꿈꾸는 반포와 모두가 바라는 차이. 두 개의 꿈이 만나 하나의 오늘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눈부신 오늘을 위한 반포와 차이의 콜라보레이션 신반포 차이 1644-5090 GS건설.
어디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원흥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 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관리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고향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첨단의 바람, 전세대 LED 조명과 스마트 원키 시스템. 생활의 바람, 영화 관람실과 팥지룸. 1885세대 대단지. 고향 모감지구 신한 실크밸리. 문의 1522-3381. 신한건설산업. 메리 크리스마스. 전지현이에요. 12월에 산타 되는 법. 하나, 파리바게트를 찾는다. 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셋, 케이크를 준비한다. 해피포인트로 10%, 통신사 멤버십으로 또 10%. 21일부터 5일간 케이크 최대 20% 중복 혜택 받으세요. 파리바게뜨.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2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 반 초고층 빌딩 제2롯데월드의 상냥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문가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4시 뉴스 들으시고요. 4시 20분에도 생생경제 3부 계속 이어집니다. 생생한 뉴스와 함께 생생한 경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